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윙클보스 형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 암호화폐 거래소 이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인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이 10배 상승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이제 100만 달러를 분석하는,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100만 달러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금의 역할을 대체할 경우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거래 수단보다는 디지털 금으로서, 그러니까 보관 자산이죠.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미니 같은 경우는 2015년 처음 출시를 했을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380달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초기 단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제가 엄청 저렴하게 샀죠. 지금에 비하면 지금 뭐 10만 달러가 넘는데 380달러면 이게 몇 배예요? 이 엄청난 수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이제 거래소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지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상당한 수익을 여기서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거래소 자체를 이제 이번에 그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뉴욕증권거래소인가요? 아무튼 상장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상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100만 달러라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를 전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도 이제 가격 상승과 채굴 수익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실물 화폐보다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윙클보스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 미국 내 규제 명확화와 그리고 비트코인 ETF 도입,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100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코인베이스의 CEO는 이제 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윙클보스는 10년을 보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둘 다 근데 100만 달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그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그녀는 기관 투자자 확대가 될 경우에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이룰 수 있다. 5년 안에 150만 달러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나 아사헤이즈, 에릭 트럼프, 샘슨 모우 등도 대부분 다 100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보통은 지금 5년에서 이제 10년 사이에 이제 100만 달러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제미니가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만 32%나 급등을 했고, 기업 가치가 44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제미니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어요.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서야 상장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상장하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체들이 꽤 많아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PO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 상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상장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가치가 이제 더 크게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를 했을 때 더 많이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미니도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공모가 28달러였는데 시초가 37.1달러로 형성이 됐다고 하고요.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33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4억 달러까지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재미니 거래소가 뭐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적자 기업이에요. 손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실제적으로 좀 낮고요, 점유율도. 그런데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지금 강세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도 조금 보이죠. 지금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도가 조금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런데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흘러가는 것들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장한 업체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대출업체인 피겨라는 곳인데요. 나스닥 대비 첫날 24%나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이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이 이제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고, 시초가 36달러를 기록하면서 공모가보다 44%나 높은 프리미엄의 거래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자금을 크게 가져와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이런 형태들은 강한 시장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500억 달러가 넘는 거래와 170억 달러가 넘는 대출을 이제 처리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블록체인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장까지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들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추세를 지금 이런 상장사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상장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 금융의 방향성을 정의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금융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주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나와서 상장 기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겠죠. 그래서 점점 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미래의 금융은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토큰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춰보자면 지금은 완전 초기 단계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토큰화도 이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시장이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아마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 바이낸스, 바이비트서 이 5억 3,600만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이죠. 갤럭시 디지털이 최근에 이제 솔라나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달해드렸었는데, 솔라나 가격도 급등을 했죠.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만약에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이제 기회는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라나는 이제 한번 시작을 한 것 같고, 뭐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솔라나가 관심을 많이 지금은 다시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솔라나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솔라나를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죠. 노보그라츠는 이제 갤럭시 디지털 CEO고, 이제 점프 그립토나 멀티코인 캐피털이 이제 주도한 16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을 해서 이
솔라나 기반 전략 준비금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솔라나를 이제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거인 것 같아요. 노브그라츠는 현재 시장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사에서 기반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투기에서 실사용 인프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기반 정도가 된다는 건 실사용 인프라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했다는 건 실사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RWA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자, 이걸 명확하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냥 투기적으로 기대 심리, 밈코인 뭐 이런 거 계속 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밈코인만 뜨는 그런 시장이 지금은 이제 아니고, 이제 실사용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 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용성이 있느냐, 이걸 판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가는 거고, 이 다음에 솔라나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시장은 방향성을 보실 때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샤프링크 CEO, 이더리움 재무 전략은 이제 화이트 스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조지프 샬롬이라는 이 샤프링크 게이밍의 공동 최고 경영자가 이더리움 재무 전략은 화이트 스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업이 암호화폐 축적하는 게 이 블랙스완과 같은 시장의 교란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있는데, 화이트 스완이라는 건 이제 예측 가능한 이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은 예측 가능한 위기나 이제 교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융 위기,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들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큰 폭락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이 높죠. 근데 이걸 보통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많고, 근데 이 화이트 스완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제 예측 가능한 이벤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를 뜻하는 블랙스완과 대조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샤프링크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만든다기보다는 전통 금융권 플레이어들에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잠재력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가 주류로 받아들이면서 이 전통 금융기관들은 필연적으로 이더리움을 채택하게 될 것이며, 이 기술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기능은 자본 요건 감소와 거래 리스크 완화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그 잠재력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용성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네트워크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더리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더리움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는 형태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형태로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안정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비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이 실제로 되게 올라가는 것들에 비해서 이제 조정세가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그 조정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뭐 40%도 쭉쭉 빠졌었는데, 강세장에서도. 근데 지금은 뭐 20%, 30%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탄탄해졌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하는 이 트레저리 기업이나 ETF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더리움도 이제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측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너무 출렁이는 것보다 이 예측 가능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더욱 또 선호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더리움 3대 동력의 힘 유버 급등, 시그넘뱅크라는 기사고요. 이 디지털 자산은행인 시그넘에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술적 개선이고, 두 번째가 공급 제한이고, 세 번째가 기관 수요 등 이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140%나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해당 업그레이드는 이제 스테이킹 구조를 개편하고 확장성을 높이고 이 네트워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더해지면서 기관 자금 유입이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고요. ETF와 기업들의 전략 비축 자산 자금을 통해서 이 구체화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현물 이더리움 ETF는 2,773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DAT, 그러니까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을 비축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기업들에서는 1,602억 달러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유통량 대비해서 8.4%가 기관에 의해서 잠겨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잠겨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매물로 안 나오는 것들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는 거.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요것도 호재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의 가장 또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이 가능하고 스테이킹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스테이킹에 대한 이득까지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ETF에서도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유통량의 약 30%가 스테이킹 상태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건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전체 유통량에서 30%가 스테이킹으로 이미 묶여 있고, 아니면은 뭐 지갑에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물량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디파이나 실물자산 토크나 롤업 기반 서비스 등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용 기반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에요. 이더리움 자체는 굉장히 이제 실사용 기반으로 확장이 되는 거 중요한 거고요. 서클에서 최근에 이제 3시간 만에 USDC를 6억 7,700만 달러를 발행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6억 7,700만 달러의 USDC를 새로 발행했다라는 건데, USDC가 왜 이걸 내놓았는지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서클이 굉장히 뭔가 지금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입지가 지금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법으로 지금 한번 크게 이 점유율을 늘려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공격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 이제 서클의 주가도 계속 하락만 하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블랙록 리더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이제 급부상했다. 블랙록의 고위 임원인 리더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 후임 후보군에서 유력 인사로 떠올랐다라는 내용인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를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블랙록 CEO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암호화폐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위 임원이 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 후임으로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제 후보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테더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맞춤형 스테이블코인 USAT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백악관 출신 보 하인즈가 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 자, 요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그거예요. 결국에는 지니어스법 때문에 테더는 새로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테더는 어차피 미국에서 못 쓴다. USDT는 못 써요. 왜냐면 법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지니어스법에서 이거를 불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USD 테더는 이제 못 쓰는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시장을 결국에 공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딱 미국을 겨냥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죠. 그리고 USAT 생각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리 준비를 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USAT로 이제 미국에 출시를 하는 것 같고, 보 하인스 미국의 법인 수석으로 임명을 했다고 해요. 보 하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이자 전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책임자로 임명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정책을 조언하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USAT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선보이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엄청난 돈을 또 줬겠죠. 보아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영향력이 꽤 크니까, 실제 이 정부하고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아마 보아인스를 임명한 것 같고, 과연 USAT가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이제 서클이 훨씬 더 앞서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서클이 그래도 유리한 지금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뭐 서클과 이제 테더의 다시 경쟁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재미있게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칼러카니스라는 유명 엔젤 투자자, 이 제이슨 칼러카니스라는 사람이 스트래티지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이제 불필요한 리스크를 이제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을 통해서 우회하는 투자는 위험이 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매집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에는 맞기도 해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간접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려운 쪽에서는 이 간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기가 좀 애매하고 힘들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스트래티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선택권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비트마인 이더리움 또 샀다. 보유량 210만 이더. 뭐 이거는 한번 전해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 암호화폐 유튜버 톰리, 암호화폐 구원이 아니라 장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닉 펑린이라는 이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이제 이 전략이 단순히 구원이 아닌 공급 장악 시도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의 이제 회장으로 톰 리가 임명이 되고 나서 이 이더리움을 대거 매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10만 이더를 확보를 했는데 세계 최대 기업 보유자가 이제 된 거죠, 이더리움에.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 다음으로 지금 많은 건데, 이게 거의 이제 공급 장악 시도다라고 보고는 거예요. 공급 장악 시도라는 건 결국에는 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더리움 자체의 물량을. 근데 그래봤자 5%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 5%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 개를 지금 모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0만 개 정도를 가져가는 거고, 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뭐 우려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요. 이 부분이 이더리움을 아주 빠르게 매수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더리움은 지금까지 너무 소외되어 있었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 실제적으로 관심이 거의 없었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가격 상승하면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근데 이더리움의 앞으로 의 미래 가치로 보자면 실제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저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스트레티처럼 한 기업들 재무전략, 주가 부양인가, 재무전략인가, 주가 부양인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재미난데, 이게 지금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알트 시즌이 지금 이제 71일로 넘어섰어요. 그래서 70이 제가 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알트 시즌에 대한 기준선 70인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지금 상승률이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잡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70개가 넘는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들 이제 높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강한 흐름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추락을 하거나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알트코인에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특히 지금 이제 토탈2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봤을 때 정고점을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 아주 좋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횡보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정보상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